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유여의 최고위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잦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해당 행위 또는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 표결로 제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 최고위원은 자신을 쫓아낸 건 홍준표 대표이고 막말은 홍 대표가 더 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막말을 했던 홍준표 대표는 윤리위에 제소되었을 때 바로 당대표라는 이유로 그날 기각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북콘서트를 열어 최고위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본 홍 대표의 막말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대표는 일단 당내 인적 청산 작업을 서두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조직 강화 특위는 내일부터 73개 지역의 당협위원장직을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앞서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당협을 맡기기로 원칙을 정하면서 기존 위원장들이 한밤에 홍 대표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이미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서 출범한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신원을 모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여부와 자금 흐름을 쫓다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당시 김재수 LA 총영사와 청와대 직원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관련 문건을 폭로한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자료들을 좀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별 회사의 분쟁에 외교부를 개입시켰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개입 동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청원은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젊은 배우가 희생됐다.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앞서 탤런트 장 씨는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론사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유력 인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과거사위원회에 이 사건의 재수사 제안을 검토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는 1월 안에 장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걸어다니는 정치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대망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와.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주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두 분이 차 타고 돌아다닌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직원 몇 바퀴 들었을까요? 차에 찍혀 있지 않아요? 거기 쏟아부은 기름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열정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자,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 지역은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읍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지금과 도능이 없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다산 1동, 2동? 알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푸나님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난주에 예. 차기 대권 후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저 욕 열나 먹었어요. 왜요? 그때 제가 유시민이 불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유시민이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자 유시민이 남자 유시민을 소환한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요. 막 조회수도 엄청 높고 심지어는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 작가가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그거를 한환상 총재까지 보고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데요 선배? 제가 불려 나올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아까 꼬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안희정 지사가 약간 대선 행보 쪽으로 이렇게 틀었다라는 이야기 끝에 저도 그 방송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벌써 차기 대권 얘기하는 건 좀 결례인 건 맞지만 맞아요. 결례예요. 네, 결례인 건 맞지만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그러하니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잠깐 얘기한 게 그게 막 이상한 이상한 유튜브가 돌아가지고 조회수가 25만 회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그게 문제야. 다른 방송에 우리가 나가는 광고 다 빼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한 10몇 분 가져다가 그걸로 섹시한 제목으로. 예, 그래서 그걸로 돈 버시고 말이야. 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지금. 자, 어쨌든 간에 그 방송의 진위는 그런 뜻이에요. 뭐 벌써부터 대선 주자 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안 하려고 했으나 다른 언론들이 이미 안희정 3선 불출마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권을 계속 실어 넣는데 우리가 짐짓 모른 척하면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응의 개념으로서 한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는 네. 뭐 그런데 저는 요즘 언론에 대해서 옛날부터 문제의식이 많았는데 또 다른 포인트의 문제의식이 생겼는데요. 요즘에 언론의 정치평론의 내용을 보면 그게 일반 국민들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천 화재 현장 관련한 언론 보도도요. 일부는 좀 심층 취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아주 일부가 있고요. JTBC 같은 경우 화재 현장 그 발화 과정을 담은 CCTV를 어떻게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그런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 화재 현장에 있던 몇 분 개별적인 인터뷰 따고 거기에 골든타임이란 단어 붙이고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기자들이 옛날에는 그 정도도 정보일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 정도 정보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모 보도 채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해서 박근혜 세월호를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예. 네. 예. 근데 그걸 요구 없이 내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족은 위로받아야 되는데 급격한 논란에 쌓이게 만들어서 심한 경우에는 유족이 적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그런 식으로 유족을 탄압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예. 유족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극렬하게 이렇게 대립의 선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절대 뉴스 내보내면 안 돼요. 예. 목숨 갖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나쁜 게 유족 대 소방당국. 그래갖고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는 보도. 저는 이런 건 언론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려면 유족의 말, 소방당국의 말을 검증하면 되는데 검증 없이 양자의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요즘 언론이 진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대체 뭔가 언론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클릭수, 뭐 시청률, 또 다른 나쁜 의도 이런 걸 생각해서 뉴스를 만들다 보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왜곡돼요. 네. 시선 자체가.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게 하는 건 쉬울 수 있어도 정확한 시각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면에서 그래서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레기라는 말을 정파적이며 정치적인 비난으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문성에 대한 도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떤 나쁜 용어를 쓰이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 되게 굉장히 원정주의가 강해서 관대하세요. 변하면 또 박수 쳐주고 예, 이렇게 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제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에 봤을 때는 저는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인력이 네, 가장 첫 네. 번째라고 보고 네.
어제였죠. 실제로 발화가 되는 장면들이 화면으로 보여줬고요. 그것이 그 필로티 공법에 의해서 외부의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버리는 그 상황이다 보니 그 천장 위에 있는 물 호스 이런 것들이 얼어서 거기를 녹이기 위해서 수시로 전열 장비를 틀어놨다가 일어난 사고로 지금 보인다는 게 네. 일반적인 평이에요. 예. 뭐 소방 당국의 대처가 빨랐냐 늦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 진짜 핵심은 인력이 부족하다. 네. 제천 시민들이나 중소도시 시민들이 들으시면 한편으로는 기분도 나쁘고 정서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소도시 규모의 소방 인력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면 초기의 출동 인력이 딱 절반이에요. 중소도시는 22명, 서울은 44명이에요. 그래서 구조대가 이제 제천 처음에 4명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은 7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족들께서 보시면서 막 안타까워 하셨던 장면 있잖아요. 4명이 왔는데 그 4명이 왜 2층 유리창부터 안 깼냐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7명이 있었으면 다를 수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좀 경악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저 불이 났는데 초기 도착하는 소방관이 4명. 그걸로 뭘 하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다른 어떤 통계랄까 이런 걸 보니까요. 맡아야 될, 책임져야 될 구역. 넓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35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천은 서울의 쉬운 6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방송에 들었는데, 네. 영등포에서 불이 나면 동작에서도 구로에서도 용산에서도 지원을 갑니다. 네, 인근한 데서. 근데 가깝잖아요. 그게 진짜 네, 가까워요. 네, 네. 근데 제천 같은 데는 양평에서 뭐 어디 청주에서 횡성 이런 데서 지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상으로도 엄청 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에서 충청 쪽으로 빠지는 그런 도로들이 좀 복잡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기 네. 대응은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제천에 도착한 게 뭐 늦었네 빠르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적, 그다음에 소방관 수, 예, 그 차량도 그래요. 근데 차량. 이제 우리가 갈 때 그 소방서에 차량 있잖아요. 차량 숫자. 예, 그것도 광역시 평균이 15대에 34명이 차량에 배정된대요. 그런데 광역도의 평균치 있잖아요. 평균치. 시가 아니라 광역도 평균은 12대에 24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역도는 면적도 더 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농어촌 등이 포함된 광역도가 대도시 위주인 광역시보다도 대원이 1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는 73.3%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관련 예산 논의할 때 그 장면 기억하세요? 국민의당의 한 의원이 황주홍 의원이죠.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화재가 그렇게 빈발하지 않으니까 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가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번에 해명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농촌 같은 경우는 농촌이나 뭐 요런 말하자면 도농복합도시 말하는 거겠죠. 요런 데는 화재가 잘 안 나니까 그 경우를 얘기한 거다. 근데 제천이 딱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는요. 서울이건 중소도시건 뭐 광역시건 광역도건 농촌이건 진짜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 인력이 기본 정원보다 19,000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충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접한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농촌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인접 지역에 지원이 불가능해서 저는 이런 중소도시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부터 소방관 인원을 충원해 가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뭐 초동 대처가 어쨌냐 이런 식의 먼저 몰아가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죄의식도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건물 허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 원죄의식 없이 그냥 소방관들이 저는 뭐 100%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죠. 인명피해가 났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소방관들이 열악한 처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돌볼 생각이 있었던 당사자들입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가장 비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치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거. 쌓여온 적폐가 있고 돌보지 않았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 방식이 가장 나쁜 방식인 것 같고요. 네. 거기도 언론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잘못한 거 결과적으로 맞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만 보면.
충원하겠다는 거 기약기약 맞고 그리고 깎아대고 예산 같은 거. 놀라웠던 저는 성견지명이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때 특히 소방관 충원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가 돼 왔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어서 안 돼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적폐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가 우리 입장에서 좀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요, 제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중소도시들이 여러 가지로 저는 이번에 불이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확대해서 해보았거든요. 이게 소방, 화재 시 소방 대응뿐일까? 그래서 좀, 중소도시의 장들이나 광역시, 광역단체장, 광역도 단체장들은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이 안전점검을 다 빨리 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천에서 지금 일어났지만 충북도 전체를 봤을 때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 그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소방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부는 사고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얼마큼 개선시키느냐에 저는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 보복이나 정권 잡았다고 축제하는데 바빠가지고 소방점검이랄지 그런 재난점검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 홍준표 씨 또 한 숟가락 얹어요. 정말 비열합니다. 이런 거 보면 유여해 최고의 말이 참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다시 하시기로 하시는데 이걸 이제 독인 개gin이라고 하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이 바빠서 소방 점검을 안 했을 것.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지요. 그리고 이게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 말을 갖다 붙이는 건 예전에 수구 보수 언론의 왜곡 수법이죠. 예를 들면 가뭄의 왼파업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골 때리는 게 지금 소방관들은 지방직이 아니고 중앙직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지점인 거예요. 다 소속은 지방으로 돼 있고 처우도 못 해주는데 정치보복이 바빠서 소방점검 안 했다.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그럼 검찰이 가서 지금 불 끄고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요 이제 제천에 내려가서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 그래놓고 지가 하는 말들은 다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왜 이렇게 언론은 홍준표에 관대할까?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말 안 된다 이렇게 언론이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못 하는데 말 안 되는데 그냥 말하면 말인 것처럼 받아주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홍준표 자체가 결국에는 저 보수 세력의 수장인데 지금의 대개 언론 자체가 보수 정권에 길들여져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의식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렇죠. 정권은 지금 뺏겼으나 결론적으로 성향이라는 거 바꾸기 힘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는데 조중동과 연합뉴스 이런 데가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권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뼈노란 표현 쓰는 것처럼 뼈박이었던 사람들이 쉽게 바뀌냐고요? 이 홍준표 대표가 한 말 중에요.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연말연시에는 언제나 화재 참사가 난다. 미리 소방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정치보복이나 정권을 잡았다고 축제하는데 바빠. 소방점검, 재난점검을 전혀 안 했을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정부가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공무원 수 늘리겠다고 국회에 제출했었던 거죠. 그게 잘 안 됐던 거고요. 그리고 연말 연시에는 화재 참사가 잘 난다. 뭐 이것도 이제 얼마나 통계적으로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요 소방 점검의 의무 있잖아요. 의무. 이게 각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빨리 중앙직화되고 소방 공무원이 그래서 중앙에서 쫙 이렇게 계열이 잡힌달까? 그렇게 하면 연말에 일제히 소방점검을 하고 그 소방점검의 실적에 따라서 뭔가 그 내부에서 뭐 점수도 매기고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될 일은 소방직 관련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늘리는 거. 그리고 중앙직화를 빨리 법제를 통과시키는 거. 저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월호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쪽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물으며 집권한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제천 대참사를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오류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집권한 것이 아니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n분의 1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물으신 거죠.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네. 자기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반응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세월호 참사로 집권했다 막 이런 말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회 탄핵안엔 들어있었다고 또 반론이 와요. 그래서 제가 국회 탄핵안이 사실 뭔 소용이냐. 최종적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그 판결문 보면 빠져 있으니까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가 탄핵된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고요. 다만 박근혜를 국민들이 행상 책임. 그렇죠. 태도의 문제. 네,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행상 책임. 예, 그 행상 책임을 묻는 시발점이 된 거는 맞죠. 제가 요즘에 주위 사람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세월호 참사하고 제천의 화재 사건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막연한 상태에서 바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그거예요. 태도가 달라졌다. 박근혜는요, 욕먹기 싫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단상의 높이부터 달랐고요. 희생자 한 분 한 분들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상대방의 이야기 듣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팽목항에 경찰 정복과 형사들 반, 유족 반, 기자 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찍어 누르려고 했던 그 정권의 태도와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사건 그렇게 수습하기 시작하면 수습도 제대로 될 뿐더러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것도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태도 자체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 자체를 놓고 지금 세월호 비교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몰상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치 공세죠. 네, 자기들이 정말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아까 말한 태도 같은 게 좋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탄압했잖아요. 심지어는 캡사이신을 뿌리댔다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쪽 진영에서 나온 말들이요. KBS에서 나온 말들이 세월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보다 더 많다는 둥.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일 뿐이라는 둥.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세월호 가족들이 깡패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쪽 사고에서 다 나온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태도가 달랐다는 거 그것도 전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청와대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건 뭔가를 숨기는 듯한. 실제로 조작을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뒤집어진 게 뭔데요. 5시 40분인가 중앙대책본부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막 올리고 나와갖고 아이들이 규명 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힘듭니까? 이 말 때문이잖아요. 모든 의혹의 사실 그게 출발이에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 공세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전 공직자, 저 제천시에 있는 소방관들, 제천시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다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이게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요, 자기 가족 죽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극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거 피하지 않겠다고 가신 거거든요. 그 지점이 정말 놀라웠던 게 욕이라도 먹어줘야 한다. 그런 부분들과 비교 자체가 좀 이상해서 일단 이 이야기는 넘어갈 텐데 네. 정말 안타깝고요. 근데 홍준표는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지금 어떤 확장성도 없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자 홍준표에 휘둘린 제1야당. 그래서 그 유해애 씨가 라이언 인형 들고 들어가던 그 시점부터 지금 최고위원회를 안 열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오늘 윤리위 열리지 않나요? 네, 26일 날. 오늘입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탈락 이후 과도한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유여애가 간접적으로 막말 배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한 말은 유해는 엄마 내버리고 첩들인 아버지 큰딸로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막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던가요? 노무현 대통령님 그 임기 말에 처음으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저를 부르셨어요. 안 부르시다가 부르셔서 엄청 혼내셨어요. 혼낸 이유는 최 부위원장이 방송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방송이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도록 노력한 적이 있냐 이거였어요. 너무 심했죠. 그때 방송이.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심해서 그 심한 걸 시정하지 못한 건 잘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이켜보면 집권 전부터 보수 언론과의 싸움, 전쟁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보수 언론의 감시가 너무 심하고 흔들기가 심해서 큰 사고를 안 치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에게. 참 역설적으로 그런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처럼 언론이 너무 우호적인 분들은요.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만약에 입장 바꿔서 우리 쪽에 뭐 추미애 대표가 이런 뭐 주모가 어떻고 뭐 사이코패스가 어떻고 이 말 했으면 언론이 어쨌겠어요. 저는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뭐 누구 보고 사이코패스 같다든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거 갖고 언론이 2주 이상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홍준표는 정말 저는 주막집 주모의 푸념, 사이코패스의 발언, 막 이런 얘기를 마구 해도 언론이 그냥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말의 성찬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막말의 성찬이. 홍준표 대표의 휘두르는 칼날에 맞아 제가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요청드렸습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친박 청산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홍 대표의 사당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부대변인 임명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당 대부분의 주요 당직들은 모두 친홍 인사로 가득 채워져 왔습니다. 지역 당협에서 당원들이 해당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홍 대표에게 줄을 선 당협위원장, 제대로 지역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약점을 알고 있는 당협위원장 등은 살아남았고 물론 이에 대한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지망생들이 홍 대표의 비선실세인 김 원장에게 줄을 대려고 애쓰는 모습은 마치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저는 홍 대표가 당권 장악을 위해 고난을 함께한 동지를 버리고 배신자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역학구도도 있는데 절대적인 다수였다고 하는 친박의 몰락 자체가 박근혜로부터 시작했지만 최경환은 지금 구속 직전의 상태이고 최근에 보니까 서청원 의원도 뭐 어마어마하시더만요. 보도 나온 거 보니까 50억 정도는 뭐 가볍게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녹취록도 있죠. 네. 그런 정도라 보니까 사실 이제 세력 대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김무성마저도 홍준표 눈치를 봐야 되는 복당파 뭐 등등으로 따지다 보니 견제할 대상이 없어요. 네. 지금 홍준표를 견제하는 건 유해뿐이에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좀 약간 이가 약간 좀 쉬었다 가면서 홍준표 씨의 성향을 보면요, 약간 좀 루저에 가까워요. 예전에도 보면 추미애 대표가 팔짱 맡겨도 얼굴 빨개지는 스타일이야. 유해 같은 그 양심 품고 덤비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얼굴 대놓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해요. 그래서 홍준표 자체가 지금 유해에 도망 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나 웃겨요, 공당이. 그렇죠. 최고위원회를 못 열고 있다는 거. 이러다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장소를 바꿔서 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유해 당차더만요. 홍문표 사무총장한테 하는 말. 내가 지금 당 서열 몇인지 아세요? 선출직에 같은 위험? 네. 2위로, 최고위원 2위로 당선됐어요. 네. 당원 투표에 의해서. 감히 지명직 따위가 내 길을 막아? 근데 오늘 왜 한 전직 의원이 한 말이라면서 언론에 난 말 있잖아요. 오만과 독선의 홍 대표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당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걱정. 이렇게 말한 의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겁하게 이름 안 밝히고. 이에 비하면 진짜 유효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논란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뭐 임종석 실장 UAE 특사건 네. 그리고 뭐 탄저균 문제 같은 것도 좀 비슷한데 그쪽은 이제 발화점이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수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밖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일종의 왜 그 정치로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네. 내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뉘앙스도 좀 보이고 그래요. 그렇죠. 나름대로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나름 수를 많이 쓰세요. 지금. 그런데 그 수가 핀트가 좀 안 맞거나 전혀 엉뚱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 역시 언론이 그냥 봐줄라 그래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판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없는 내용을 언론이 만들어서 뭔가를 막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측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야당끼리의 정계 개편. 지금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안철수는 바른정당 사람들을 합치려고 하니 내부적으로 호남 의원들이 이제 서로 전쟁이 났고 그래서 바른정당 쪽에서도 지금 현역들은 제외하고라도 경기도지사 남경필이나 제주도지사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지금 느낌적으로 보면은 바른정당에 안 가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할 생각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인터뷰를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들이 원하는 1대1 구도는 진보 보수 구도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보 보수 구도에서는 보수가 유리하다는 이게 약간 과거의 틀인데요. 일단 지금은 천하 3분지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지금 천하 2분지계로 정치를 치르자는 하려고 거거든요. 하네. 예. 지방선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계속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고 홍준표 씨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말도 해가며 지금 사실은 제천에 가서도 막말한 거거든요. 그렇죠. 12월 25일 뉴스 타파 보도. 홍준표 의원실에 예. 척당부기가 있었던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뭐 꿈속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당대표실에 나는 딱 한 번 갔었는데 네. 난 당대표실에선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장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실의 내실, 네네. 조그만 내실이 있대. 네네.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네네. 거기는 가본 일이 없어요. 홍준표 1억 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와 달리 2심 법원은 돈 전달자인 윤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추적한 결과 의원실에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최소한 2010년 8월에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홍준표 의원 측 주장은 거짓이며 윤 씨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의 무죄가 나왔는데요. 12월 25일 날 척당불기 북글씨? 동영상, 네, 예, 북글씨가 현판이 동영상에, 발견됐는데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성완종 게이트에 있어서 증언자 윤모 씨 이 사람의 증언의 핵심적인 고리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당 대표실에서 이걸 받네 안 받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실에서 봤다고 윤승모는 처음에 증언을 했는데 홍준표 의원실인지 보좌관들의 방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척당불기라는 그 문구를 봤다 그랬고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이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만 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거짓말로 증명됐는데 무죄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이 이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진짜 억울하네요. 국민이 억울하죠. 네. 그분이 그 윤승모 씨가 한자를 좀 많이 하는 분인데 척자를 자기가 처음 본 글자였대요. 그래서 찾아보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예전 그 당시에 MBC 뉴스 동영상에서 뉴스타파가 찾아낸 거예요. 2010년 8월 네, 거였죠. 그런데 왜 이제서 찾았어?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고 여기에 이제 홍준표의 정치 일생에 계속 따라갈 꼬리표 중 하나일 거예요. 네가 무죄는 받았지만 유죄야. 이런 느낌. 아이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그리고요. 다스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가 공소시효가 되느냐. 현재로 따지면은 뭐 그 공소시효가 정호영 특검 때부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게 아니고 뭐 이명박의 임기 시절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면 2년이 더 남아있다 이런 논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지금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고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공소시효는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사팀이 구성돼서 정식 수사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오늘 다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시점은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 직무유기 혐의 요것도 다 합치면 2달밖에 안 남은 게 맞죠. 그런데 왜 BBK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더 남아있죠. 그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청와대 참모들을 이용해서 사적인 사익을 취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조진희 기자가 우리 방송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사실인 것 같은 게 다른 뭐 블랙리스트나 댓글이나 이런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직접 이명박을 수사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사건은 다스 문제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검찰도 실제로 거기에 어떤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명박을 사법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주진우 기자가 검찰의 참고인으로 지금 출두해서 조사받는다. 그것만으로 주진우 기자가 지금 계속해서 실검에 뜨고 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가던데. 네. 저도 오늘 들어가면서 주진우 기자가 한 말이 공감해요. 대국민 사과부터 해라. 자기 측근들이라고 하는 자기가 직접 임명한 국정원장,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불법 행위를 했던 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송년회 할 때 기자가 다스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 정말 이명박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내 거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니다.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어딨어. 이거는 다스가 내 거 아니다도 아니고 사실은 내 거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수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다스도 해묵은 수사하는 거잖아요. 장자연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네, 그 검찰 적폐 TF에서. 예. 저는 장자연 이렇게 사자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좀 그 망자의 한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자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UAE 왕세제하고 통화를 하셨고요. 그 통화 내용은 양국 관계에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후속 조치로 12월에 동명부대를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그쪽에서 환영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친서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논의 사항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원전 4기가 지금 UAE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성공은 향후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어떤 근거 없는 내용들이 계속 재생산됨으로써 그런 그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20회를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광고를 하시려는데, 우리 마차님이, 제가 잠깐 나갔던 그 JTBC 방송, 워너비 방송에 대해서. 네, 약 2초 나오셨죠. 2초 나왔잖아요. 그 쓰레기 방송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삐 처리하실 거죠, 이거? 내보내세요! 야, 어차피 이거. 다시 나가지도 않을 거고. 아, 진짜? 네. 그 방송 계속 하긴 한대요? 모르겠어요. 엄청 재미가 없더라고. 16부작인데, 예. 아니, 그렇게 재미없게 만들 거면서 나를 왜 2초 내보내냐고. 예? 시청률이 1%가 안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 그렇게 야심차게 한다고 하시더니,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정식으로 또 제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왼쪽에는 우리 약초님.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아니, 앞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얼마 전에 또 크리스마스였으니까 관련된 걸로 무슨 루돌프의 빨간 코를 갖고 있는 마차입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차입니다. 썰매. 그래. 썰매로 바꿔요, 잠깐. 한동안. 겨울에는 썰매로 활동해요. 마차보다. 안녕하세요. 썰매입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콧물 흘리는 개망나니 야수입니다. 그거 생각났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휴게소를 갔는데 사실 캐롤 들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트는 거 말고는 그렇죠. 어디 가서 잘 안 나오는데 요즘 그 저작권 문제가 걸려가지고 거의 못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나는데 휴게소에서 딱 화장실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딱 나오는데 캐롤이 라이브로 들리는 거예요. 라이브. 그래서 봤더니 이제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휴게소에 오신 분들 이렇게 캐롤 불러주고 초콜릿 같은 것도 나눠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약간 외국엔 그런 거 있죠. 외국에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집집마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집 앞에서 이렇게 막 캐롤 부르면 아줌마들이 맛있는 거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던데. 예. 그죠? 예. 어떻게 마차님은 그 문화를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의 없어졌죠. 저는 성당 다닐 때 어렸을 때 했었어요. 예전에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밤새서 놀다가 이제 새벽에 chan송 부르며 다니는 게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제가 할 때는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만 하고 노래는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못 봐요. 함사세요. 함사세요. 이것도 거의 안 하지 않아요? 나 예전에 몇 번 봤거든요, 동네에서도. 얼굴에 오징어 붙이고. 붙이고. 아우, 냄새. 그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문화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안동 같은 경우 있을 것 같은데도 최근에 잘 못 보네요. 요즘은 함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캐리어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냥 봉투로 그냥 대신하거나. 그러니까 많이 좀 이렇게. 안 해봐서. 좀 그런 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아쉬운데.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게 함사세요 이런 건 아니고, 바로 반성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저부터 요즘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반성하세요.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요즘 위험합니다. 네. 그 대타로 오셨던 분들이 너무 세가지고. 요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한 주는 다 엑기스를 모아서 와요. 한 3주 지나가면은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 밥 먹은 얘기, 양치질하고 자는 얘기 완전 일상으로 바뀌어요. 네.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장 베스트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일단 오늘도 가위바위보로 반성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저랑 마차님 항상 이런 것 같아. 항상 둘이 이겨 맨날 둘이 1, 2등 나눠. 그리고서 또 이긴 사람이 한 3번 한다고 그런다고. 너무 이제 익숙해졌어. 가위바위보. 자, 마차님 결정하세요. 3번.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야, 이거. 그러면은 저는 4번 할래. 4번 오랜만에. 가위바위보. 뭐 남았어요? 1, 2번 남았어요. 그럼 저는 2번 할게요. 2번. 아니, 가위바위보는 맨날 이렇게 이기는데 꼭 늦게 하고 말이죠. 그죠? 예, 저는 맨날 지는데 제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항상 하세요. 스타트를. 항상 그러네요. 우리 약초님부터 반성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예,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고3이라서 이번에 또 시험 쳤잖아요. 근데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늦춰지는 바람에 좀 고민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애들은 막 좋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애들은 이제 다 됐다. 그 지진 나는 이제 그날 됐다 그러고 책들을 다 어느 교실에다가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딱 지진이 나서 연기됐습니다 하고 팍 뜨니까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고 어떤 애들은 뭐 상관없다 그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심리적인 타격은 좀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걸 왜 반성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시험도 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아이에게 내가 공부할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줬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걸 왜 약초님이 반성해요? 근데 좀 사연이 저희는 좀 깊어요. 예,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우리 큰딸 같은 경우 제가 참 미안한 게 많은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를 4군데 다니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은 전학을 가고 심지어 어느 학교는 6개월밖에 안 다녔으니까 너무 이제 그게 저한테는 심리적 타격이 많아가지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 다짐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내미는 3군데를 보냈고 초등학교를요? 초등학교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천안에서 1년 다니고 2, 3학년도를 안양에서 다니고 4, 5, 6을 안동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아는데 그 애도 이렇게 그렇게 성격이 아주 밝거나 또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언은 많이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학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너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말을 항상 했죠. 미안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만 얘는 이제 5학년까지는 이제 안동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1학년은 시골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얘가 고1 다니고 이제 2학년 때 시골로 제가 이제 목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시골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자동차를 타면 40분 정도 걸리는 먼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학교가 멀리 있는 이제 안동 외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적순으로 잘라가지고 기숙 학원처럼 그런 아이들만 기숙사에 넣어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따님이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가 그런 방침이 있었다. 그런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근데 쌍욕하고 싶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따로 놓고 또 안동이지만 외곽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은 따로 기숙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좀 다니다가 이제 그해 2학년 말에 제가 아파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 가서 얘를 임시로라도 기숙사에 좀 받아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장이. 제가 직접 가서 내가 지금 수술을 받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엄마도 그렇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숙사 학교가 필요한 건데. 심지어 거긴 또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목사님이셨고. 예, 그때는 그랬죠. 그리고 저 아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모 집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성적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얘는 미술을 하는 애니까 그렇지.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은 잘해요. 근데 이제 필요 없는 수학과 과학은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 불을 지르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간신히 넣었어요. 넣기는 넣었는데 얘가 서러움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숙사 안에서? 예. 서러움을 당한 거예요. 너는 들어올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대놓고요. 와, 친구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친구들은 안 그래요. 친구들은 그런 학교일수록 불질러야 됩니다. 그럴 걸 그랬나? 민감합니다. 이제 불민감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아빠 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3학년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는 더 힘들잖아요. 막 밤늦게까지 그림 그리다가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독서실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또 이제 저희가 학원을 보낼 수 없고 미술학원밖에 못 보내니까 독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문계 그 공부를. 그런 상황인데도 안 된다는 게 기숙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고3인데 자취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혼자서.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이제 애엄마 가서 먹을 것만 챙겨주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기간을 혼자 그냥. 그렇죠. 제일 힘든 보낸 기간을 거네요.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마음이 아프고 늘 반성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대학 졸업하고 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요 나이에 있는 애가 벌써 자취 경력이 7년이니까 예, 하여튼 마음이 아프고 제가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딸에게 제가 이제 반성문 하나 썼고 또 하나는 저희 아들한테 쓴 건데요. 이제 어쨌든 시골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6학년으로 들어갔는데 6학년 아이들이 6명이었어요. 한 반에? 한 반에. 전교생이 한 30명? 예. 그런 상황에서 한 놈이 또 전학을 가는 바람에 졸업은 5명이 했어요. 와, 공부 웬만큼 하면 전교 5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꼴찌를 해도 5등 안에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들으시다가 이게 좀 시골 학교, 농촌 학교 가면은 좀 낭만도 있고 좋겠거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꿈이고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거기 가면은 만일에 이제 한 학년에서 지금 5명, 6명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등학생이. 축구를 못 해요, 애들이. 인원이 안 맞아가지고. 예. 그리고 학년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대신 전교생들이 다 알고 지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갔던 그 초등학교는 그래도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좀 화목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와, 이거는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중학교는 몇 명이 있었어요? 얘네 반이 3명이요. 더 줄어요. 더 줄어요. 교육 때문에 또 딴 데로 가시나 보다. 그런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3명이 딱 되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생각하면은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3명이면 과외 웬만한 그룹 과외보다도 안 하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애들을 잘 돌봐가지고 해줄 것이다.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놔버리나요? 예, 저희는 중학교 때 너무 실망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사는 곳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학생이 자기 반에 있는 학생의 사는 곳을 몰라요, 선생님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좀 깊은 데 살았으니까 눈이 오면 학교를 못 가거든요. 차가 못 나가니까. 6.25 때 이야기 같은. 예. 나가려면은요, 막 고라니 발자국 있는 데를 산을 넘어가지고 아이젠을 차고 아이젠 안 차면 미끄러져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넘어가서 걸어가야든지 선생님이 사륜구동 차면은 사륜구동 차를 끌고 와서 밑에서 애를 데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전화를 한 거죠. 선생님 눈이 와서 애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와보십시오.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른 날에 눈 오지 않는 다른 날에 왔었는데 정말 못 오겠네요.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애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야, 얘를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골 학교는 시골 학교인데 영 그게 좀 아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거와 너무 다르다. 하는 면이 있었죠. 김봉두 막 이런 거 보면은 그건 꿈입니다. 예, 저희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전과목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진행을 할 수는 있나요? 선생님들이 각 과목을 겹쳐서 많이 해요. 예, 겹쳐서. 보통은 이제 뭐 과목 선생님 한 과목만 하는데 예. 수학 선생님 수학, 영어 선생님 영어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한 2과목 정도도 같이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의욕이 없어요. 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교사 계신 분들은 야, 약초 너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했으니까. 대신에 좋은 거는 이제 출석을 따로 안 불러도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학교, 특히 중학교를 이제 없애고 통폐합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럼 또 통학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기숙학교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 그거 괜찮다, 차라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살던 곳 그쪽에는 도산 온천이 있는 그쪽의 학교로 통폐합이 돼서 넘어가요.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짓고 추가로 짓든지 새로 짓든지 하고 기숙사를 넣어서 아이들을 그쪽에다가. 왜냐하면 집에서 다니기는 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봉화 쪽에 여러분 그 춘향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억지 춘향이라고 할 때. 춘향. 이제 그쪽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춘향으로 다 이제 지금 통폐합이 됐어요. 올해부터 2017년부터 통폐합이 됐고 그런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죠. 너무 미안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갔다가 들어오면 친구 집에 가기도 너무 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건 참 안타깝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현실을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농촌으로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 중에 결손 가정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을 위로해줘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교우 관계도 잘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고 선생님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저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결손 가정이라는 게 뭐 조선 가정. 한부모나 그러면은 조부모 가정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부모님 이혼해서 온 아이들 많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6명이었다 그래. 처음에 6명이고 졸업은 5명 했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요. 그 중에 2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40%. 중학교 때는 실제로 한 아이는 그랬고, 한 아이는 이제 우리 가깝게 살았는데, 그 아이도 엄마 아빠는 이제 안산에 있었고, 그래서 얘만 와 있던. 아니 뭐 그 정도 비율은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시골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게 더 티가 나는 거죠. 한두 명만 그래도 막 2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니까요. 벌써 66.6%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빠가 아파서 그냥 산으로 들어온 케이스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좀 인원 많은 데로 갔어요? 예,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애 엄마하고 얘가 따로 나와 살았고, 저는 한 2년 정도 그 안에 있었죠, 시골에. 혼자서 이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6월에 제가 이제 팔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 1, 2, 3은 이제 안동 시내에서 보내고. 어차피 그 시골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면 단위의 고등학교 있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내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천안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성격이 뭐 좋게 말하면 좀 꼿꼿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지랄 맞은 그런 성격이라서, 이게 좀 아니면 아니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 좀 그런 거 있고. 절대 정치는 못 하시겠네요. 정치하기 좀 힘들죠. 예. 근데 성격을, 머리를 좀 때려가지고 좀 이상하게 만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정치인들이 이런 성격이면 얼마나 좋아. 다 내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러면. 그때 좀 부딪혀가지고 제가 던지고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신학을 한 거에 대한 자괴감을 솔직히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 바닥에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에서 요즘에 특히 그 교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뭐, 교회 세습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그 종교인 과세 문제까지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내가 이거를 왜 이걸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렇고. 근데 이제 집어치우고 나오니까 경제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때 영어 선생을 한 거예요. 새롭게 이제 학원이 시작되는 큰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학원에 이제 영어 선생으로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죠. 왜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 제가 그때 그만둔 교회에서 멀리 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 눌러 앉아 살았거든요. 싼 데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교회 사람들 마주치고. 계속 보니까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안양으로 또 가게 됐는데, 안양에는 진짜 실제로 완전히 뒤통수를 딱 맞고 저와 함께 사역하던 두 사람, 딱 세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 그래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이제 부교역자라고 하는 부목사, 전도사들은 이제 1년 단위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단위예요. 부목사들은. 예.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거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면 담임 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을 내년에 또 계속해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회의에 올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 아니요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담임 목사가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종다루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종. 그렇죠. 나는 종입니다.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종 다루듯이 주님의 종이 아니고 담임 목사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직도 그런 계약직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예, 완전히 이건 약자 중에 약자고
이거 노동부의 말도 할 수 없어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걸 알아도 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네. 그러니까 아예 거역을 하면 안 되죠. 너 나하고 일하기 싫어? 그러면 그 순간 끝인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안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하여튼 정책적으로 이상하게 뭔가 돼가지고 3명 너희들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도 근데 그냥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약간 담임 목사님이 약간 그나마 좀 있어 보이려고 어제 기도를 해봤더니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한다고. 근데 그때는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말 당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걸 정책을 해서 연말 3주 전에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하고 다 회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거를 이제 결정하는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가십시오. 결정 났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딱 2주 전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2주 전에 통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안동에 있는 데로 가게 됐고 다른 분은 서울, 한 분은 자기 고향인 충청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서로 막 전화하면서 어디 가게 됐어요. 막 그러고. 왜냐하면 집을 비워야 되니까 아주 뭐 잔인한 경우를 당했죠. 그러니까 애엄마한테 미안하죠. 또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뭐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거 때문에 서로 막 또 그 형수님하고 또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요. 집사람은 이렇게 말을 좀 꾹 담아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죠. 느낌으로 아시는구나, 그거를. 알죠. 예,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사모님도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럼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거야 뭐 그 개인 생활이니까 음. 뭐 각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예. 그 사모님은 이호 여사? 예, 이호 여사는 따로따로 종교가 달라요. 근데 이제 목사와 사모는 아마 뭐 99.999% 같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이쪽 세계는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거기다가 가족들한테 다 주로 다 미안하셨네요, 그죠? 저는 가족들한테 죄인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시골에 들어갔는데 시골에서 또 그 모양이 났으니 더 미안한 거죠. 아이, 너무 제가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왕 1이 된 거 누려야죠. 누릴까요? 누리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몸이 회복되고 해서 이제 새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러니까 반성을 희망으로 2018년 바꿔서. 그거 박근혜가 갑자기 생각나서 좀 기분이 별로. 아니, 근데 가족분들이 방송을 들으세요? 새날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애들은 안 들어요. 이거 좀 들었으면 좀 그나마 방송에서 들으면 솔직히 청소년이 듣기에는 좀 요것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따로 오디오만 따로 해가지고 예. 들려주면은 네. 가족들이 분들이 그래도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음성 편지 좋아질 것 같은데. 항상 미안하다고는 하고요. 이제 그래도 여기서 바닥만 보고 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그래도 고개를 쳐들고 앞을 보면서 가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아빠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 약초님의 가족에 대한 반성문이었습니다.